Freeway. (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중에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요, 기증한 예술품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10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미술관을 짓자라고 접촉을 했다는데, 전문가들 인터뷰 보니까요, 그림, 도자기, 불상, 목가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수집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예술품을 수집하던 분들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선시대가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예술품,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감상하고 수집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잡기다. 여기에 관심을 쓰게 되면은 경전 공부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시를 지을 일이지, 그 다음에 글을 쓸 일이지,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지 마라.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사실 이제 그 선비들의 분위기는 밭일을 하다가도 금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들었다가 논 친구하고도 속되다 이러면서 친구 관계 끊잖아요. 그걸 쳐다보다니 막 이런 건데,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이 선비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관아제 조영석이라는 분이 굉장히 탁월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도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세조 어진 모사에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세조 어진이 낡았으니 새롭게 이제 다시 그것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해라라고 명을 받는데,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제가 사대부인데 그림 좀 그린다고 그림의 어떤 실력으로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저항하다가 파옥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나는 글을 쓰는 자지 그림의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다. 난 선비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영조 때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면서 그 당시 예술계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표암 강세양 선생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영조가 너무 아낀 나머지 이제 이 강세양을 얘기를 할 때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 양반이 별로 듣기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했더니 강세양이 그걸 듣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10년 동안 그림을 끊습니다. 51세부터 61세까지 그림을 안 그리셔요. 그게 재주인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냥 참고 삼아 여가가 나서 하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시대적 분위기만 아니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림들이 전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일단 시서화, 그러니까 이제 문인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림과 시와 글씨가 같은 거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외국, 특히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것이 선진 문화를 익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고 유행처럼 이제 조금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집가, 또는 이제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장가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수집 또는 수집가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글씨 쓰기도 사실 명필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잘 그리는 건데, 그렇다면 그림도 시서화 같은 그 층위에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최고의 수집가는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최고의 수집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료가 많지를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굳이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으시는 분들이 제가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혼자 다 이렇게 갖다 보시게 되는. 그럼에도 남아있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왕실이 이제 최고의 이제 수집가였을 겁니다. 조선시대 헌종 같은 경우는 건굴 안에 아예 그 수집한 물건을 쌓아놓을 건물을 지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조선 전기의 수집가로서 기억할 만한 인물로는 세종대왕의 삼남인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 네, 그래서 이제 안평대군은 그림을 이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화기라는 신숙주가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은 안평대군이 그림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조그만 그림 쪼가리만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가서 그 그림을 보고 가치가 있다면 굉장히 후하게
값을 쳐서 네. 그 그림을 수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안평대군의 후원을 통해서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도 사실은 이제 그 안평대군의 후원 속에서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림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안평대군은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회화의 수집가로서 그 그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림 세계를 만들어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수집품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세계가 되고 그것이 또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네네네.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안평대군이 수집한 이 수집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아시아 회화, 특히 이제 중국 회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이 안평대군의 수집 목록을 보는 순간, 네. 야, 내가 이거 보려 대만의 고궁박물원 갔었는데 거기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만약에 이 수집품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면. 대만의 고궁박물관 그 배추 위에 귀뚜라미인가요? 뭐 보통 그런 걸 많이 이제 보러 가시지만 이제 동파육하고. 그림 보러 가시는 분은 뭐 이제 그 시대별로 나오는 송이나 그다음에 당이나 명의 어떤 회화 작품들을 보러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회화 작품에서도 손꼽히는 인물들의 대표작들을 안평대군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름만 불러드리면 동진의 고개지라는 화가, 그다음에 당나라 시대 왕유, 그다음에 송해 이공린, 소동파, 문동, 각희, 그다음에 원의 조맹부, 마원. 그러니까 딱 이런 이름만 들어도 그림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쫙 보일 정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작품들의 숫자를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중국화가 34명, 그다음에 안견의 회화 작품까지 해서 총 35명, 222점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안견의 작품, 몽유도원도 그 유명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몽유도원도는 중국 북송의 화풍을 본떤 건데 그 북송의 화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곽희라는 화가를 꼽습니다. 곽희. 근데 이 곽희의 작품을 무려 안평대군이 17점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참고해서 안견이 어떤 북송 화풍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몽유도원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그림 수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기도 하죠. 아니 안평대군이 그렇게 많은 수집품을 모았으면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안평대군의 이 기록은 그 죽기 한 7년 전까지의 기록이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작품들을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계유정난 때 바로 한 살 위의 형이었던 세조에 의해서 귀양에 보내졌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물품 중, 그러니까 특히 예술품들의 상당수가 불에 태워지게 돼요. 이게 안평 거니까. 아니 그걸 왜 태웁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시 계유정난이 정치적으로도 파동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이 문화 예술계에도 특히 안평대군처럼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이 크게 어떤 곤욕을 겪게 되면서 그림 회화에 대한 어떤 수집 이런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축소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유정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안타까운 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영화 관상인가요? 수양대군 역할로 그 이정재 씨 나왔을 때 그렇게 얄밉더니 결국 그림까지 다 태우셨군요. 그러니까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헤이즐딘의 Searching. 헤이즐딘의 Searching 들렸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전개 대표적인 수집가로 이제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을 꼽아주셨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제 또 예술품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더 대중적인 수집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네, 특히 이제 영조 이후로 굉장히 이제 수집가들 또 이제 그림에 대한 품평에 대한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수집이 유행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수집가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명문가의 양반들, 그러니까 노론이라든지 하는 어떤 양반 가문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성공한 중인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술품 수집을 할 때 뭐 안목이 중요하다, 정보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력이거든요. 돈이죠. 네네. 저도 모나리자 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 25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또 그 수집하는 방식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회화 작품이니까 이게 집에 가지고 있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 개, 두 개 했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개 쌓이면 이제 굉장히 큰 수집의 어떤 목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이게 할아버지가 아끼던 거다, 아버지가 아끼던 거다. 여기에 이제 효의 관점까지 더해지면서 예술 작품에 추가로 어떤 더 가치가 이제 부여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이제 조선 후기에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건데요. 사실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회화 작품, 특히 이제 화원들이라고 하는 전문 화가들한테 회화 작품을 살 때는 굉장히 싼 값으로 그림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건이라는 분이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지방에 있는 화원이긴 하지만 그림을 이제 부탁을 하고 그걸 이제 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림값으로 지불했던 게 뭐 간장, 쌀 이런 걸 주고 생필품을 주고 그림을 가져왔다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큰 어떤 그림이 아닌 경우는 이제 양반들 가운데 뭐 어느 친구가 이제 뭐 좋은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야 내가 밥 한 번 살 테니까 그거 나 주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림의 이제 가치가 이제 높지 않던 시절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매의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그림 그리는 동생들이 있는데 밥 한 번 사야겠네요. 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그림이 거래가 됐다라는 건 이제 활발한 어떤 그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네네네네. 대표적인 수집가들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싼 값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사실은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원 김홍도의 그림 같은 경우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이제 3,000전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00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값으로 치면 비용으로 치면은 한 3천만 원? 김홍도가 3천만 원이요? 네네네네.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한 10장 살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금 그것도 싸다고 할 정도인데 공이 한 2개는 더 붙을 것 같은데요. 거기. 그런데도 당시로서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겸재 정선에 대해서도 뭐 3,000전 이런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겸재의 그림이 이제 조선에서 그때 거래가 됐을 때 한 30량 정도 거래되던 것이 중국에 갔더니 120량, 130량 거래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 회화가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은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갔던 비싼. 일반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화 작품에 대한 수집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수집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수집가 뭐 한두 명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주로 이제 양반층에서는 이제 정선의 친구이면서 시인으로 알려진 이병현이 있고요. 이병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책을 당시에도 1만 권이나 갖고 있었다는 이하곤이라는 인물도 굉장한 수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 문인화 수집의 일가를 이룬 김광수 같은 인물이 있는데 김광수.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집가로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중인 집안 출신으로서 역대로 그러니까 대의관을 이제 맡았던 집안인데요. 네. 이 김광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수집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광국. 네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김광수라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그림에 대한 안목을 좀 길렀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강세왕이라든지 김노경, 홍석주 같은 대표적인 사대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떤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김광국은 그냥 그림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컬렉션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쭉 하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수집하게 되니까 어떤 화가의 뭐 전작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인화풍의 흐름을 가지고 그 안에다 그림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구해서 채워넣고 하는 방식의 이제 컬렉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컬렉션의 일부가 지금 이제 성농화원이라고 하는 그림첩,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별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원 별집이라고 하는 그림첩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은 우리나라 화가가 101명, 그다음에 중국 화가 28명의 작품 267점을 이 사람 혼자서 이제 수집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오. 이제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 그 어떤 성농화원을 포함한 이 화첩에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부가 남았어요. 그래서 일부가 남아서 현재 한 140점 정도가 많이 남아있네요. 전해지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간송미술관에, 그다음에 간송미술관.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그 지금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도 성농화원과 관련된 것들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컬렉션의 범위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네덜란드 동파나, 그다음에 동파나. 일본의 풍속화죠, 우키요에. 인상파에 영향을 줬다는 우키요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서양풍의 이제 음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도 이 화첩에 포함이 됨으로써 조선 후기 이제 회화의 어떤 넓어진 모습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대단한 수집가군. 예, 그런데 이제 성농화원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말이 사실은 민간에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집가, 수장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림의 묘미는 잘 안다는 데 있으며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되게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그때 수장한 것은 한갓 쌓아두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약간 공자의 논어를 컨닝한 듯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하는 건데 어쨌든 수집가가 되려면 공부하라는 얘기를 좀 어렵게 풀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하게 물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네. 진정한 수집가가 되고 그것은 쌓아놓은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쌓아놓는 자가 수집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역사 대자뷰 조선시대 역사에 기록된 수집가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